네, 이제 주제 발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두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신영증권의 오영표 변호사님께서 자산 승계 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가업 승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1주제를 맡은 오영표 변호사입니다. 저는 신영증권에서 이 가족 신탁 영역, 상속, 정려, 후견 이런 신탁 영역을 이제 비즈니스화 시키고 상담부터 계약 그리고 이제 상속 집행까지 이제 총괄하는 부서의 본부장을 맡고 있고요. 지금 현재 8년 정도 이제 신탁만 올인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일을 하기 전에 오늘 이 주제와 관련된 사업 신탁을 이제 박사 논문을 받고 그때만 하던 이제 대학 교수 생각이 있어서 이 박사를 받았는데, 이제 갑자기 신영에서 이제 이 가족 신탁 비즈니스 해보자라고 해서 제가 처음에는 안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르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라고 해서 이제 한 몇 번 거절을 했는데, 장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와서 우리 한번 비즈니스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지금 시작을 해서 8년 동안 이제 열심히 다양한 구조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2011년도에 신탁법을 개정해서 도입된 다양한 신탁들이 이제 자본시장법이 흡수를 못한 상황이 이제 지금까지 연출되다가 작년에 어느 정도 이제 큰 이슈 없는 쟁점 위주로 해서 실제 정책은 나왔고 지금 이제 법 개정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순풍이라고도 항상 또 역풍이 생길 수 있어서 조심스러운데 이번에는 꼭 통과를 시키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좀 강한 게 있고, 오늘은 이제 그 주제 중에 가장 핵심인 가업 승계 신탁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구조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건 서로 공유해서 뭐 신탁은 또 신탁법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주범 병행들이 많아요. 가까이는 자본시장법이 있고 뭐 민법도 연결되어 있고 상법도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세법, 뭐 주택임자보호법 여러 가지 이제 재산을 수탁자가 안고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복잡한 법령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하나씩 풀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빠른 속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정도의 큰 테마를 가지고 이제 금융위가 정책을 입안을 했는데, 요 정책 중에 네 번째 다양한 신탁 상품의 출현, 요게 이제 핵심인 가업 승계 신탁을 오늘 이제 주제로 해서 하면서 이제 상속, 정려, 후견 신탁을 훑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업 승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저희 상담을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서울 인근에도 많고 지방에도 중소, 중견기업 오너들이 많은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가업 승계할 자녀들이 후계자를 지정하는 문제, 그리고 지정된다 하더라도 이 친구들이 나만큼 잘할 수 있을 것이냐의 또 문제. 요즘은 애들이 가업을 안 물려받아 하죠. 아버지 가업은 형 주고 나한테는 돈을 달라고 하시는 트렌드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업 유지가 어려운데, 그러면 정책적으로 좀 많이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오늘 신탁으로 어느 정도 이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뭐 팔겠다는 분도 있고 승계하겠다는 분들이 있고, 팔겠다는 분들은 이제 자발적으로 회사를 팔고 싶다. 왜냐하면 향후에 비즈니스를 안 좋게 보면 내가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 건 회피한데, 이제 후계자가 없거나 세금이 부담되거나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이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그 회사를 팔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승계 전략을 짜주고, 승계하겠다는 분들은 이제 뭐 가업 승계 특례, 이제 최근에 부의받게 600억까지 상속 공제를 해주는데 그걸 활용할 수도 있고, 그 제도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그냥 일반 승계를 하겠다라는 이제 크게 보면 네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승계하겠다는 분들은 주식을 우리가 수탁받아 가지고 원하는 대로 설계를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죠. 그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보면 네 가지 정도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1인 승계,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물건은 한 명한테 상속해주라. 이게 과거에부터 해서 이제 이 분쟁을 옆에 두고 오는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한 물건 하나한테 한 명한테 주는 게 제일 좋아요. 1물건 1상속인주의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근데 문제는 한 명한테 줘도 문제는 우리가 유리분이라는 제도가 하나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반 정도를 25% 정도를 지금 이제 나중에 소송으로 뺏긴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원래 한 명한테 주려고 했는 게 궁극적으로 두 명한테 갈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 법제가. 그래서 이제 이걸 좀 해결을 하자, 이런 논의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균등승계, 결국 요즘은 이제 공정성의 문제가 크다 보니까 지금 아마 한 65세 전후로 된 가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느 누구한테 몰아주기가 부담스러워요. 한 주라도 적게 주면 자녀 사이에 분쟁이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균등승계를 하면 상속권은 배분이 되는데, 문제는 기업을 두 명이
사이좋게 이끌어갈 수 있느냐? 대부분 이끌어가기 어렵죠. 세월이 흘러가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균등 승계를 하더라도 뭔가 장치가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오늘 신탁이 답인데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사위 상속, 주로 따님밖에 없으신 분들이 따님이 이제 힘든 가업을 영위하기 어렵다. 뭐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똘똘한 사위를 기다립니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사위를 기다리는데, 똘똘한 사위가 들어오기도 어렵고, 들어와서 제대로 승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사위는 가장 큰 리스크가 하나 있죠. 100년 손님입니다. 이혼하면 바로 그냥 남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 고객 중에도 사위한테 주겠다는 걸 제가 말렸지. 신탁 씌우고 결혼 혼인관계 유지를 조건으로 승계하는 수익권을 만들어서 줄 수 있거든요. 그런 방식도 지금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자녀 세대에는 기대치가 없다. 그럼 손자녀 세대로 내려가야 되는데, 문제는 손자녀 세대로 내려갈 때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상속세, 정리세 할증이 붙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뭐 300억 내려주면 100억밖에 안 내려가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뭔가 장치들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장치들을 우리 신탁을 활용해서 한번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볼 수 없을까? 그게 저희 이제 고민거리였고, 그걸 이제 실행에 지금 옮기고 있는 구조인데요. 신탁을 뭐 이론적으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오늘 이제 실무에 필요한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신탁의 개념은 이제 우리 신탁법 조문이 나와 있는데, 조문을 보는 것보다는 이제 이미지를 보게 되면, 신탁은 이제 재산을 맡기는 위탁자가 있고, 맡아서 관리하는 수탁자가 있고, 여기에 난 원본과 이익을 누가 가질 것이냐, 수익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명의 당사자가 등장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수탁자와 수익자, 특히 신탁은 수익자를 기준으로 수익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게 가장 핵심적인 징표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익권을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신탁의 거의 95% 정도는 이제 위탁자가 신탁을 맡기지만 100% 신탁을 통제를 해요. 위탁자 신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과세도 이제 위탁자 과세들이 이제 주로 나오고 있는데, 위탁자가 그걸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유언대금 신탁을 예를 들면, 내가 내 가업 주식을 신용권을 맡기고, 생전 수익권은 내가 가질 거야. 대신에 사후 수익권을 우리 딸 중에 큰 딸한테 사후 수익권을 줄 거야.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이 계약은 내가 건강할 때는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큰 딸이 미워지면 둘째한테 줄 수도 있는 거고, 계약을 변경해서. 그런 식의 이제 위탁자가 실제 신탁 계약을 다 지배해요. 소유권은 수탁자 넘겼지만 다 지배한다. 이런 개념을 이제 머릿속에 넣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신탁의 본질과 기능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소유권, 그 법률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수탁자하고 경제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수익자하고가 분리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하나 가지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속성이 이제 설계가 유연합니다. 아까 이제 위탁자 입장에서 신탁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넘기지만, 요 수익권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이건 사실 위탁자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불법행위 빼고는 다 신탁으로 설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설계 유연성이 있는 거죠. 기타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부존하도록 신탁재산은 보호된다. 이게 이제 신탁재산 독립성인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실무로 넘어오게 되면 다양한 조건의 수익권을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설계는 이제 뭐 오늘 시간 관계가 생략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주식이 가지고 있는 어객권하고 경제적 권리를 신탁을 통해서 분리가 가능할 거냐, 분리를 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것으로 보완을 할 거냐, 이제 그게 오늘 주제가 되는 거고요. 간단하게 이제 소유권 이전이 뭐냐를 이제 등기부로 한번 살펴보면 요 뒤에 그림과 같습니다. 결국 이제 1번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박모 씨가 신탁을 하고, 그럼 소유권이 2번 등기가 만들어지겠죠. 신탁은 소유권의 완전한 이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탁자한테 넘어가고, 상속이 일어나면 누구한테, 정모한테 주라라고 하면 상속 집행, 신탁계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을 아예 사후 수익자 넘겨주는 거죠. 이렇게 소유권이 완전하게 이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완전하게 이전되면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금은 누가 낼 거냐, 이게 있는 거죠. 그 재산세, 뭐 종부세 누가 낼 거냐. 지금 현재는 위탁자 과세로 이제 확립이 된 거고, 여기서 임대업을 하게 되면 부가세 누가 낼 거냐. 수탁자 과세를 받겠지만 위탁사 예외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실제 소유권 이전시켜놨지만 그거를 경제적 실질을 따라가서 세제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상속이 일어나면 그 위탁자가 사망하게 되면 소유권을 신탁회사가 신탁 계약에 따라서 소유권을 사후 수익자에 넘겨줘요. 이 넘겨주는 행위는 민법상의 상속 법리가 전혀 아니에요. 신탁법과 신탁 계약에 따라서 이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칙상으로 신탁 집행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 위탁자 사망 시에 유언대용 신탁의 재산을 열어가지고 사후 수익자 주는 행위, 이거는 민법상의 상속 법리가 아니에요. 적용이 안 되는 거지, 원칙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유리분은 어떡하지? 다 유리분은 피해갈 수 있단 말이죠. 그 이슈는 뒤에 좀 설명드릴 텐데,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제 신탁 집행을 할 때 그때 상속세를 한번 내고 끝내는 구조죠. 뭐 취득세도 그때 납부를 하고. 그래서 이제
신탁을 해놓으면 장점이 뭐냐? 우리가 상속법리, 우리 민법상 상속법리를 보면 유언을 남겨놓지 않으면 법정 상속, 재산 분할 합의를 하거나 소송을 걸어서 법정 상속으로 법정 상속 비율대로 그냥 승계하는 게 이제 방법인데 다 상속인들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신 피상속이 아니고 상속인들이 하는 거죠. 근데 신탁을 해놓게 되면 신탁사와 소유권을 넘겨서 소유권이 수탁자에 넘어와 있기 때문에 수탁자가 바로 신탁 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기 때문에 상속인 간의 합의나 이런 절차들, 민법상 절차들이 하나도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신탁계산 귀속 정서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상속이 일어나면 소유권을 넘겨줄 때 뭘로 넘겨줄 거냐? 등기소에 가서 신탁 계약했는데 소유권 넘겨주세요라고 그냥 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이제 신탁재산의 귀속 정서를 만드는데 이때 날인하는 주체가 바로 수탁자하고 그 권리를 받을 수익자만 날인을 합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 이후에 상속인 간의 합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분쟁 요소들을 신탁의 수탁자가 다 이행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분쟁은 안 생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주제, 이제 주식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우리가 주식은 사실 소유권을 어떻게 표창하느냐? 결국 이제 뭐 상장은 좀 다르겠지만 비상장 주식을 전제로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주주 명부에 주주로 등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례처럼 갑이라는 회장님이 51%를 본인이 가지고 있어요. 유언대서 설정해가지고 신용권 신탁으로 주주 명부가 바뀝니다. 신용권 고유가 아니고 신용권 신탁으로 그 51% 지분의 소유권이 넘어오죠. 그 다음에 상속이 일어나면 신탁계약을 열어가지고 우리 자녀 A한테 주라라고 하면 A 명의로 명의예스를 해주는 이 이제 주주 명부를 가지고 이제 설명드리면 좀 심플할 것 같아서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결국은 신탁을 설정하게 되면 소유권의 완전한 이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완전한 이전. 예, 법률상은 완전 이전이 일어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신탁을 하게 되면 위탁자 갑이란 회장님이 발행회사에다가 신탁 사실 확인서를 보내요. 통지서를 보내요. 내 주식 51% 신탁했으니까 향후에 주주는 수탁자인 신용권이야. 그래서 주주권도 신용권 행사를 하고 의결권도 배당금도 신용권 당좌 계좌로 보내줘. 요거는 이제 통지서를 저희가 이제 발행사에 보내고 발행사가 그걸 받아가지고 명의 개설을 해서 갑 회장님 주주 명부를 신용권 신탁으로 바꾼 상태에서 수탁자로 보냅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신탁 설정 행위가 끝나는 거죠. 이 다음부터는 주주는 누구다? 수탁자가 되는 거죠. 위탁자는 뒤에 있는 거고 실제 주주는 수탁자입니다. 예, 그 개념을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간단하게 이제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는데 두 가지 유류분이라는 거하고 민사신탁 두 가지 좀 살펴보겠는데요. 유류분은 사실 이제 78년도에 그 딸들의 상속권을 0.5에서 1 아들 딸을 균등하게 만들면서 봤더니 그러면 다들 아들한테 정리해버릴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점 인식하고 급하게 찾아봤더니 해외에는 유류분 제도가 있더라 라고 해서 이제 법정 최저 상속분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 법정 최저 상속분을 계산하는 모수가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상속 개시 시점에 돌아가신 날 그날 기준으로 했을 때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 명의로 가지고 있는 재산하고 돌아가신 1년 이내에 정리한 재산이 유류분의 모수가 되는 거죠. 모수가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상속인한테 준 거는 상속분의 선급으로 봐서 기간 제한 없이 다 합산이 됩니다. 이제 그런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법정 상속분 곱하기 자녀는 2분의 1, 뭐 나머지 형제자매는 뭐 3분의 1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그런 구조인데 신탁을 해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제가 가지고 있는 비상장 A라는 회사의 주식을 제가 가지고 있다가 신탁을 하게 되면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러고 위탁자가 돌아가셨어. 그럼 그 시점에 피상속인이 상속의 시점을 가지고 있는 재산이냐 아니면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그렇다고 또 정리한 재산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신탁 설정행위는 유무상 거래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리도 아닙니다. 그럼 결국은 유류분 모수에 법리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론이 있다 없다? 형식적으로 보면 없어요. 취지로 가지고 오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실제 유언대응 신탁 설정하면 유류분 대상이 아닐 수 있다. 뭐 그런 이제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불포함설, 포함설 있고 수익권설이 있는데 뭐 불포함설은 이제 이 소유권의 방점을 찍고 보면 이제 불포함설로 결론이 갈 가능성이 높아요. 포함설은 아무리 그래도 유류분 제도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유사 추정을 해서 이제 유류분 포함설 주장하시는 분이 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학자적 양식으로는 수익권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신탁을 해놨지만 소유권 넘어갔지만 그 반대급부로 생전 수익권 100%를 위탁자가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없어지면서 사후수익자 수익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수익권이 유정된 거다. 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요거의 장점은 신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유류분
포함설은 신탁을 깨고 재산을 가져가야 되는데 수익권을 취하면 수익권을 일부를 양도하면 되는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논의들이 있는데 어떤 간에 이제 지금 이제 이 좌측 하단에 보시면 유류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유류분이 너무 강조되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유류분이 우리 고유 제도도 아니고 우리 고유 제도는 유언의 자유가 100% 인정하는 제도인데 유류분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사전 포기도 안 된다. 그래서 일본처럼 일본은 가압승계 중견기업 중소기업 가압승계 할 때 사전 포기를 허용해 줬습니다. 유류분의 사전 포기는 과거치 개념 따지면 딸들 팔 비틀어 가지고 도장 찍게 만드는 거죠. 유류분 포기해라. 그걸 막고자 하는 포기 각서 써도 상속 개시 이후에는 무효가 되는 그게 이제 현재 대부분 판례가 쭉 연결되어 오고 있는데 그런 약간의 이상하게 활용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법을 일본은 찾았어요. 가정부분에 허가를 받은 거죠. 우리는 산자부 같은데 승인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유류분 제도가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원본을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이해 분쟁, 재산 분할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 가액배상 바꾸자 이런 주장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지는 신탁해 놓으면 유류분 포함 되냐 안 되냐. 그래서 법 형식적으로 보면 포함 안 되는데 뭔가 취지상으로 포함시켜야 될 거다.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오늘 토론을 맡으신 하나은행 사례의 판결인데 요거는 이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아들이 먼저 돌아가시고 그러면 대부분 수익권 설계를 딸들한테 남아있는 잔존 자녀 다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유언대행서 설정해 놨는데 상속 일어났어. 그러면 수탁 회사는 신탁 회사는 그 신탁 계약에 따라서 딸한테 부동산 넘겨주고 금융자산 이체해주고 끝난 시점에 며느리랑 손자녀들이 소송을 걸어서 청구했는데 결론은 안 줘도 된다. 유류분 대상이 아니야. 이렇게 결론 내렸죠. 근데 이 판결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 판결의 요지 중에 핵심부 맞추해 놓은 건데 이 판결에는 유언 대용 신탁 설정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행위 자체를 무상거래 행위로 본 거예요. 무상처분으로 본 거죠. 그래서 무상처분 행위는 증여와 유사한 거고 그러면 증여는 1년 이내에 증여한 것만 증여가 되니까 신탁회사 넘어간 게 1년보다 더 전인 3년에 전에 증여한 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3년 이전에 1년 이전에 유언 대용 설정하면 유류분 대상 아니야.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려버린 거죠. 이 판결이 아쉬운 거는 수익권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판결은 이제 1심만 있고 2심은 뭐 거의 검토를 안 하고 넘어갔고 막 그런 상황인데 뭐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유류분을 신탁한다 하더라도 완전하게 해소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결론이고요. 실무로 들어가면 신탁하게 되면 훨씬 효과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시간관계에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사신탁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이제 법무사님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꽤 많이 하고 있는데 수탁자가 누구냐? 우리처럼 신탁회사, 신탁 인가를 받은 상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민사 상사가 구분이 되게 돼 있고요. 이거의 함의는 뭐가 있냐면 상사 신탁은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는 구조다 보니까 자본시장법상 제약사항들이 그대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오늘 주제와 관련된 게 이제 주식 신탁인데 우리 자본시장법을 열어보게 되면 신탁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15%까지만 의결권 행사를 줬어요. 초과 부분은 행사를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건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그거 때문에 사실 가업을 승계하려고 하면 상장은 최소 30% 이상, 비상장 50% 이상 정도 돼야지 승계가 돼야 되는데 50% 신탁하면 15%만 의결권 행사하고 나머지 그럼 35%는 무의결권 주식으로 바뀌어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사실 이 문제 때문에 가업 승계의 신탁이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금융위가 작년에 제도 개선해서 금융위가 정하는 요건에 가압승계 신탁이 되면 15%를 적용을 예외를 시켜주겠다. 이런 이제 내용으로 된 거입니다. 그래서 뒤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탁의 유형은 이제 저는 이제 상속, 증여, 후견 이제 세 가지 신탁 유형을 나눠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상속은 뭐 생전에 설정되거나 유언으로 설정하거나 1단계 유언 대용 신탁, 복수의 세대 간의 상속 설계는 수익 신탁 뭐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요거는 좀 복잡하니까 그 정도 개념만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유언 대용 신탁 구조는 심플합니다. 위탁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본인 재산을 신탁사에 맡겨요. 그리고 여기 나온 수익은 생전에 내 거야. 내 사후에는 누구한테 몇 대 몇으로 나눠줘. 이렇게 이제 쪼개서 나눠주면 수탁사가 소유권을 관리하고 있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위탁자가 설계해 놓은 신탁 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다 넘겨주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법조문은 59조, 60조인데 이 59조가 좀 아쉬워요. 유언대용 신탁이라고 법 제목은 되어 있는데 이거 읽어보면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처음에 느낌이 올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유언대용 신탁을
얘기한 거라 이게 오는데 이게 아마 일본 신탁법을 그대로 저희가 가지고 오면서 이제 조금 각색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건데 하여튼 요금 유언대금 신탁이 59조, 수익적 연소 신탁이 60조에 나와 있습니다. 수익적 연소 신탁은 수익자가 돌아가시면 수익권을 취득하는 사람을 계속 정해 놓는 거죠. 그게 이제 좀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익권 설계 오늘 되게 돌아가셔가지고 신탁 강의 들었으니까 한번 설계해 보셔야 돼요. 내 재산을 쫙 펼쳐놓고 이걸 누구한테 언제 줄 거냐, 증여로 줄 거냐, 상속으로 줄 거냐, 몇 대 몇으로 나눠줄 거냐, 상속이 일어나도 바로 줄 거냐, 아니면 계속 관리하면서 매월 얼마씩 지급할 거냐, 뭐 이런 설계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영어로 따지면 이스테이트 플래닝, 상속 설계를 하는 거죠. 상속 설계를 하면서 신탁이 필요한 딱 니즈가 있으면 신탁으로 저희가 설계를 해드리고 하는 그런 내용이 간단하게 써져 있는데 이거는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려신탁은 사실 법에 나와 있는 개념은 아니에요. 저희가 정려신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실무에서 이 개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려를 하고 싶은데 그냥 주면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문제, 애들이 공부를 안 해, 애들이 일을 안 해, 애들이 뭐 변심을 해,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생기는 것들을 뭔가 막아볼 수 없겠느냐. 가서 미국의 신탁 제도를 봤더니 기프트 트러스트가 있더라. 그거는 신탁 정려하고 신탁 설정하지만 통제권은 주신 정려자가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정려 신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오늘 주제가 조금 멀어서 그냥 개념만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금 계획. 우리가 이제 세금이 많잖아요. 50%, 30억 이상이 50% 세금이에요. 그리고 요즘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으면 세율이 40%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세금 줄여야 되는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과거 정부가 싹 다 없애버려가지고 지금은 절세 툴을 찾기 어려워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유산세 방식이라는 거는 이제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합산해서 세금을 물다 보니까 미리 쪼개서 정렬하게 되면 정렬은 수정자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다 보니까 이 표에 나오는 것처럼 30억 이상 구간, 10억 이상 구간을 최대한 빨리 쪼개가지고 자녀들한테 10억, 5억으로 정렬하는 거죠. 그러면 세율이 확 떨어지죠. 50%에서 20, 30%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절세인데, 요거는 문제가 없는 도구인데 정치로 나가실 분은 이거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 했다가 또 뭐 꼼수 정리라고 하는데, 정치 안 나가실 분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금 많이 줄여요. 한 100억 정도 자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실효세율 30% 이하로 막을 수가 있어요. 65세 한번 정리하고, 75세 한번 정리하고, 85세 한번 정리하고, 100세까지 사시면 마지막은 배우자 상속공제로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100억까지는 뭐 한 실효세율 30% 언더로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얘기가 미리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국가를 원망해도 소용없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절세를 하시라. 오늘 주제와 달린 건데 좀 설명을 드리고, 정려신탁은 그냥 조건부 정려를 하고, 부담부 정려, 조건부 정려를 하고, 조건이 뭐냐? 신탁계약 체결해라. 신탁계약 열어보면 이거에 대한 처분, 취득 이런 건 전부 다 정려자의 동의를 받아라. 이런 구조를 짜는 거죠. 요거는 이제 실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후견 신탁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 후견 제도가 피후견인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데, 이게 후견 제도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후견인이 장난치면 가정법원의 감독권한 가족은 해결이 안 돼요. 미국은 후견만 전문으로 한 사법경찰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후견 사건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후견인 횡령 이런 많이 생기는데, 주요 재산을 신탁에 맡겨놓고 생활비만 빼서 쓰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면 후견인이 한꺼번에 재산을 가져가서 뭔가 낭비하는 걸 막을 수 있다. 뭐 그런 개념들이라서 이거는 간단하게 그 개념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제 신탁 관련 가압승계 이건데요. 이제 가압승계를 하려고 구조를 짤 때 과연 이제 어떤 것이 필요 조건이냐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후계자가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완전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면 제일 좋은 거죠. 그 다음에 근데 문제는 비후계자 자녀의 상속이 일부 돼야 돼. 유류분 때문에 경제적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비후계자한테 넘어간 재산이 열받아 가지고 함부로 팔아버리거나 여러 가지 산일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걸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후계자가 자산이 모이면 비후계자 있는 권리를 사줘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 사주가 생각이 바뀌면 계약도 변경 가능해야 된다. 이제 5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요걸 이제 신탁으로 활용하면 가능하다라는 게 저희 이제 생각인 거고, 그래서 우리 민법상으로 이제 무상으로 준용 방법이 정려, 사인 정려, 법정 상속, 유언 공증, 유언대금 신탁인데, 나머지 장치들은 다들 단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유언대금 신탁으로 그 단점을 다 보완하고 가장 확실하게 승계한다, 그 개념이고요. 제도적 걸림돌은 이제 법정 상속하고 유류분,
세금 이 세 가지인데 요거는 뭐 다들 아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신탁은 사실 되게 창조적인 도구인데 그걸 이제 가장 쉽게 설명하면 이 장표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신탁은 법적 구조 자체가 소유권하고 경제적 권리, 뭐 에퀴티블 뭐 여러 가지 이제 영미법상 용어를 쓰는데 수익권자하고 소유권자를 분리시키는 거기에서 첫 번째 단초를 찾습니다. 이제 분리시키면 뭐가 좋으냐? 그럼 결국 이제 경영권, 의결권하고 경제적 권리를 신탁 계약 내에서 분리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정리하더라도 통제권을 부모가 행사할 수 있도록 소유권과 통제권을 또 분리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적으로 1세, 2세, 3세대까지 쭉 내려가는 이제 설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저희가 신탁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이제 그걸 하기 위한 걸림돌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민법 유류분인데 유류분은 신탁으로는 해결 가능하고 자본시장법은 금융에 고치기 있다고 했고 남아 있는 거는 이제 가압 상속 공제 대상이 될 거냐 신탁을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방식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기재부랑 같이 협의를 해서 고쳐야 되는 부분인데 이 세 가지가 다 해결이 되면 이제 이런 구조가 나옵니다. 이건 일본식 모델의 가압 승계 신탁을 이제 조금 이제 국산화 시켜 본 건데 위탁자 가지고 있는 주식 전부를 신탁사에 맡겨요. 그럼 소유권이 수탁자로 넘어오죠. 대신에 생전 수익권은 위탁자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내가 난 상속이 일어나게 되면 이걸 누가 줄 거냐? 자녀가 둘인데 큰 자녀가 경영권을 행사를 잘할 것 같아. 그럼 큰 자녀한테 많은 지분을 주고 둘째한테는 유류분만큼을 챙겨주고 근데 둘째가 의결권을 가지고 있게 되면 둘이 싸운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큰 자녀가 의결권을 100% 행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신탁의 기능이 작동이 되는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경제적 권리는 75대 25로 쪼개서 유류만큼 둘째를 주고 의결권 지시권을 큰 자녀한테 주는 거죠. 100%. 이게 이제 가능하냐 안 하냐 가지고 논란이 좀 있는데 저는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이제 지금 학자들 사이에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소유권은 수탁자가 가지고 있으면서 주주권 행사하는데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의권 행사할 거냐 그죠. 그래서 이제 회사 단에서는 주주는 수탁자 한 명입니다. 대신에 의결권 지시를 수탁자가 누구한테 받을 거냐 그게 이제 경영권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간단하게 이걸 또 다시 좀 개념화 시키면 이런 구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주주 명부상 주주는 수탁자가 되는 거고 여기에 배당금은 누가 줄 거냐 수탁자한테 보내주면 돼요. 의결권 누구한테 행사를 받을 거냐 수탁자 의결권 행사할 거예요. 회사에 대해서. 대신에 이 의결권 행사를 누구의 지시를 받을 거냐 그래서 의결권 행사 지시권자 뭐 이런 개념을 써가지고 그거를 이제 후계자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 후계자가 의결권을 100% 신탁사를 통해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가압승계 신탁이고 배당금도 신탁사로 지급하면 저희가 위탁자한테 전화하죠. 배당금 1억 들어왔는데 어떡할까요? 그럼 내 국민은행 계좌로 보내줘 라고 하면 저희가 그 빼가지고 국민은행 계좌로 보내는 그런 방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비후계자인 둘째 자녀한테 경제적 권리 챙겨주고 의결권은 큰 자녀가 행사를 하고 한 15년, 20년 뒤에 큰 자녀가 둘째의 경제적 권리를 매수를 해갑니다. 그런 구조를 짜면 이제 오롯이 20년 뒤에는 큰 자녀 후계자의 주주권이 100% 형성이 되겠죠. 그 시점 신탁은 종료가 되는 그런 구조를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거죠. 요게 되면 전 되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똑같은 고민을 다 하거든요. 근데 이걸 그동안 해결을 못 하고 있었는데 신탁이면 해결 가능하다라고 하면 다들 하려고 해요. 대신에 작년에 나온 그 자본시장법 개정 그 방향이 이제 법으로 통과가 되면 완전하게 이제 이 구조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고요. 요걸 이제 다른 방식으로 다 돌려보면 자본시장법이 개정이 안 되는 상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 민사신탁을 활용하는 거예요. 15% 룰은 자본시장법상의 신탁을 인가를 받은 사람들만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해보게 되면 수탁자가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탁자가 반드시 신탁회사가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주주명부가 위탁자 회장님이 빠지고 후계자가 들어가는데 후계자 옆에 신탁이라는 표시가 기재가 되죠. 이거는 수탁자 명의로 됐지만 수탁자로서 가지고 있는 거다. 후계자인 자녀의 경제적 권리는 현재 상태로 없는 구조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머지 구조는 동일하게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자본시장법이 허용이 안 됐기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민사신탁을 설계를 저희가 해드리기도 해서 실제 실무에서 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작동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자본시장법상의 15% 룰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이런 의문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실무에서 다른 방법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 하나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신탁 방식이 있는데, 요거도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자기 신탁은 위탁자 스스로가 수탁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 신탁법은 신탁의 선언이라고 표현하는데, 위탁자가 스스로 수탁자가 돼서 신탁 계약을 체결을 하면, 그러면 회장님 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다가 회장님 관로 신탁으로 바뀌는 거죠. 대신 수익권을 본인이 가지고. 나머지 구조는 동일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상속이 일어나면 수탁자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처럼 수탁자, 승계 수탁자를 지정을 합니다. 그때 승계 수탁자가 후계자가 되는 거죠. 큰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장치를 이제 만들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세 가지 방법을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구조고, 요 세 번째 방식을 저희가 고민한 이유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중에 이제 10년 이상 가업을 영유할 것. 그럼 이제 주식의 소유권이 10년 또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7년차 때 신탁하게 되면 소유권이 신탁사로 넘어오잖아요. 이제 그러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면 차라리 그냥 회장님 명의로 가지고 있도록 만드는 장치가 뭐냐라고 우리 신탁법을 열어봤더니 신탁법 3조에 자기 신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조를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상사 신탁을 전제로 설계를 하는데, 제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민선 신탁 구조로 가고 또 자기 신탁 방식으로도 가고, 이제 세 가지 방식 중에 고객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선택지를 드리고 있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작년에 그 금융위에서 신탁업 혁신 방안 나올 때 이제 가압승계 신탁을 허용해주겠다. 가압승계 신탁의 걸림돌 중에 이제 유류분 이슈를 제거할 수 있는 신탁을 도입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이건 좀 디테일하게 규정화 작업을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 보게 되면 가압승계 신탁 개념 정의를 하고요. 사주가 가압승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이다, 주식 신탁이다 이렇게 하고, 요거 해당되면 자본시장법상 15%를 15% 초과해서 신탁 회사가 의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그 금지 조항에 예외를 두겠다. 그렇게 되고, 가압승계 신탁 요건은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중소 중견기업 사주가 위탁자이고 생전 수익자일 것, 사주가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주식을 신탁할 것, 가압승계 신탁의 명칭으로 신고한 약관에 나올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한 사항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두고, 이렇게 하게 되면 15%를 예외를 두기 때문에 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가압승계 신탁은 바로 활용할 수가 있는 제도인 거죠. 되게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남아 있는 것은 이제 신탁하더라도 가압상속 공제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요 이제 상정법 개정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기재부랑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잘 돼야 될 텐데 이거는 조금 걱정입니다. 법리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 주주권 분리 문제, 이제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주식 신탁, 의권 신탁이 가능하냐고 이제 주주권 분리 문제가 있는데, 주주권 분리 문제는 실제 회사 레벨에서는 안 생깁니다. 회사는 수탁자가 주주죠. 회사는 수탁자가 유일한 주주예요. 라고 하고 의결권 행사 받고 배당금 주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주주권 분할 문제는 저는 안 생긴다고 지금 보고 있고, 신탁으로 들어오면 신탁 계약 안에 이제 의결권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 본인의 지분율보다 더 많이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제 또 신탁 계산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거냐, 요것도 좀 이제 논란이 좀 됐었는데, 저는 현행 법 체계상으로도 수탁자가 수익자의 지시를 받아, 생전 수익자의 지시를 받아서 의권 행사하는 거는 충실 의무 위반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런 문제 안 될 것 같고, 15%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법이 개정되고, 근데 현행 법 체계상으로도 이게 가능하지도 않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해본 거죠. 그게 뭐냐면, 맞겠지만 수익권을 100% 위탁자가 가지고 있는 구조이다 보니까 이제 그게 가능하지 않겠다는 건데, 요거는 이제 법 개정이 좀 돼야 될 부분은 이제 결론은 내려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신탁을 볼 때, 세금이나 아니면 이제 행정규제법을 볼 때, 자익 신탁이냐 타익 신탁이라는 걸 명확히 구분을 해야 돼요. 자익 신탁은 맡긴 사람이 수익자예요. 내가 내 아파트를 맡기고 수익권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거랑 제가 아파트를 맡기고 수익자를 제3자로 지정하는 거랑, 이거는 완전히 다른 신탁인 겁니다. 이거는 세제적으로 봐도 그러고 행정규제적으로 봐도 그러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가압상속 공제 대상이냐를 가지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7년차 때 소유권을 신탁사에 맡겼지만 수익권은 100% 맡긴 가업 사주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업을 10년 이상 영유할 것 그대로 충족이 돼요. 다만 형식적으로 소유권의 수탁자 넘어간 것뿐이지. 그래서 이제 그런 논의들을 제가 지금 좀 하고 있었는데 입법의 명확성을 기하려고 하면 이제 법 개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이제 지금 신탁을 접하는 사람들 중에 세제나 법제가 많이 미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1단계 정비는 거의 끝났어요. 끝나서 세제적인 측면 뭐 다 끝났는데 좀 더 좋은 구조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세법상으로 뭐 이게 법령 개정이 좀 필요한 거고 1단계는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으로 바로 넘어왔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업 승계를 하려고 하는데 자녀가 2 이상이야. 유류분은 해결을 해야 되고 한 명한테 안정적인 경영권을 주고 싶어. 우리가 어떻게 할 거야? 현행 민법을 다 뒤져봐도 답이 없죠. 그나마 이제 할 수 있는 게 신탁법상의 가업승계 신탁 구조를 짜서 하게 되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 걸림돌이 이제 자본시장 15%를 하고 가업상속 공제 대상의 확대 내지 적용 그 2가지가 있는데 그 2개만 딱 해결하면 지금 현재 중소 중견기업들이 그 유류분 문제 때문에 승계 전략을 못 짜고 차일피일 미루는 거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럼 되게 이제 명문 장수 기업을 계속 만들 수 있는 경제적 요인도 생기고 하니까 한번 좀 적극적으로 이 구조를 조금 고민해 보시고 혹시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입법할 때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 좀 마치겠습니다. 네, 오영표 변호사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한국금융연구원의 이영경 전문위원님께서 기업활동에서의 신탁활용 방안과 과제, 신탁업 혁신 방안과 활용 사례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번째 발표를 맡은 한국금융연구원 이영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기업활동에서의 신탁활용 방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오영표 변호사님께서 그 신탁업 혁신 방안 중에서 가계 재산의 종합관리 수단으로서의 신탁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신탁업 혁신 방안의 또 다른 축인 기업 활동에 있어서 자금 조달 등과 관련한 신탁업 혁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구체적인 활용 사례를 좀 살펴보면서 신탁업 혁신 방안이 도입되었을 때 기업 활동에서 신탁이 어떻게 이용될 수 있고 신탁업 혁신 방안에 불구하고 여전히 조금 장애로 남아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인가라는 점들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기업의 신탁 활용 수요에 관해서 현재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금융위 신탁업 혁신 방안 중에서 기업과 관련된 부분의 주요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서 3가지 정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조각 투자고 2번째가 사업증권화, 3번째가 사업신탁입니다. 그 신탁업 혁신 방안에서는 그 혁신기업의 혁신 서비스 관련해서 조각 투자에 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자금 조달과 관련한 부분이 있는데 그 기업의 자금 조달 관련해서 일부 좀 이제 개선되는 부분이 있고 또 사업증권화처럼 혁신 방안에 불구하고 여전히 조금 장애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3번째 사례는 신탁업 혁신 방안에서는 포함되지 않은 부분인데 이러한 내용도 기업의 신탁 활용의 어떠한 사례로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3가지 사례를 차례로 살펴본 후에 신탁업 혁신 방안의 의의가 무엇이며 향후 남겨져 있는 과제가 무엇인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의 신탁 활용 수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혁신기업 등이 신탁을 활용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소벤처기업, 혁신기업 등 신탁을 활용해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조각투자이고요. 조각투자는 항상 신탁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보시면은 카사코리아라든가 로센트블록의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소수점 주식거래와 같이 조각투자에서 신탁이 활용되는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신탁 활용 수요로서 중소기업이 신탁을 활용해서 자금 조달을 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현재 외부 자금 조달의 약 90%를 은행 차익과 정책 자금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은행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하는 것이 약 58.4% 정도고 정책 자금이 한 30.5%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90% 정도를 이제 은행과 정책 자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유로는 회사채나 자산 유동화 증권 같은 것은 중소기업의 경우에 신용 등급이 미달해서 실제로 이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은행 차입을 한다거나 했을 때 최근 들어서 금리가 급격히 상승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불안정한 요소가 있고, 또 은행은 특히나 부동산 등 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그 밖의 자산을 모두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새로운 자금 조달 수단으로서 신탁을 좀 찾는 그런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장에서의 상황에 따라서 금융위는 2022년 10월에 신탁업 혁신 방안을 발표를 하면서 기업이 다양한 자산을 유동화해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게 하고 조각 투자 등 혁신 서비스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한 2가지 정도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신탁업자의 수탁 가능 재산을 확대하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익증권 발행 신탁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2가지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수탁 가능 재산 확대인데요. 다양한 자산을 신탁할 수 있도록 신탁업자의 수탁 가능 재산을 확대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 103조에 보시면은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의 종류를 7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재산은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없는데요. 신탁업 혁신 방안은 이것을 좀 확대해서 채무, 담보권 등을 포함시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채무는 적극재산과 결부된 것에 한하고 신탁계정 부실화, 채권자 권리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순재산이 마이너스가 되는 채무 수탁은 제한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신탁업 혁신 방안에 따르면은 기업은 예컨대 담보권이 설정된 공장 부지와 같은 것도 신탁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신탁법은 신탁재산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포괄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신탁업 혁신 방안은 자본시장법상의 수탁 가능 재산 규제를 여전히 유지하는 방향을 고수를 하면서 다만 일부 재산을 추가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탁 활용에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이것에 관해서는 뒤에 2번째 사례 사업증권화를 할 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탁업 혁신 방안의 주요한 2번째 내용은 수익증권 발행 신탁입니다.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하려면 수익권을 수익증권 형태로 발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조각투자 등 혁신 서비스에서도 수익증권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 때문에 신탁업 혁신 방안은 비금전 재산 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신탁 수익증권 발행, 판매, 운용 규제를 정비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발행의 경우에는 수익증권 발행 가능 신탁재산, 발행자, 발행 한도, 증권신고서 등을 정비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부동산 수익증권은 부동산 신탁회사만 할 수 있고, 금전채권, 무채재산권, 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담보권은 해당 재산 신탁이 가능한 은행, 증권, 보험 모두 허용하겠다. 라고 하고, 단일 종류의 재산으로 구성된 신탁만 또 허용하겠다라고 하고, 발행 총액 한도는 신탁 재산의 순자산 가액 내로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판매 관련해서는 수익증권 판매처 인가제도, 영업행위 및 판매 규제 정비를 이야기했고, 운영 관련해서는 펀드와의 규제 차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 규제 장치, 정보 제공 규제를 도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까지 신탁업 혁신 방안 기업 활동 관련해서 2가지 사항에 대해서 세부 사항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사례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조각 투자입니다. 혁신 방안은 조각 투자와 관련해서 이제 상당 부분을 할애를 하고 있는데요.
신탁을 이용해서 조각 투자 플랫폼이 등장을 했습니다. 최근 새로운 투자 상품으로 조각 투자가 등장을 했는데, 이제 조각 투자라고 하면은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 자산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 거래하는 신종 투자 형태라고 금융위가 밝혔습니다. 그 대상 자산은 고가 빌딩, 미술품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등 굉장히 다양한 자산에 이르고 있습니다. 작년 4월에 뮤직하우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조각 투자 상품이 금융위로부터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돼서 큰 파장이 생겼고, 금융위는 당시 조각 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카사코리아와 루센트블록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자체 플랫폼에서 공모 및 유통하는 혁신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오른쪽의 그림이 실제로 카사코리아에서 역삼 런던빌 건물을 조각투자 형식으로 공모한 그런 화면을 캡처한 것이고요. 현행 법령상으로는 이런 식의 그 서비스는 가능하지 않은데, 금융위는 샌드박스를 통해서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하고 규제에 예외를 두어서 허용을 했습니다. 조각 투자에서 신탁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신탁은 도산 절연성을 가지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기능이 매우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뮤직하우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에서 투자계약 증권으로서 증권성이 인정이 됐는데, 수익증권 같은 경우에는 해석상 논란 없이 바로 증권성이 명확하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거래의 불명확성이 해소되는 그런 장점을 가집니다. 신탁업 혁신 방안은 이런 조각 투자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비금전 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수익증권 발행이 허용되게 되면은 조각 투자의 수익증권 발행은 자본시장법상 근거를 갖추게 됩니다. 기존의 혁신 서비스 기반이 아닌 자본시장법의 근거를 가지고 상시 제도화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신탁업 혁신 방안은 신탁 재산 종류별로 수익증권 발행에 제한을 두고 있고, 단일 종류 재산으로 구성된 신탁만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있는 등 제한을 여전히 둘 것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증권, 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등은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권 등에 한해서 개별적으로 허용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향후 자본시장법상의 상시 제도화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대상 재산을 좀 더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나온 신탁업 혁신 방안과 함께 올해 2월 달에 나온 금융위의 토큰증권 발행 유통규율 체계 정비 방안도 조각 투자와 관련해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토큰증권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토큰증권이라는 것은 분산 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화된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금융위가 개념 정의를 했고요. 토큰증권 관련된 정비 방안에서는 이러한 토큰증권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규제하겠다라고 했고, 토큰증권을 증권법상 전자증권 발행으로 수용하겠다라고 했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간 신설, 소액공모 확대, 장외거래 중개업 신설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각투자 같은 경우에는 토큰증권 형태로 또 발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각투자에 있어서 신탁업 혁신 방안과 함께 토큰증권 정비 방안이 나온 것은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현재 이러한 정비 방안 등을 바탕으로 미술품, 무채재산권 등 기존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들도 제도권 내에서 거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현재 새로운 사업 모델과 수익 창출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조각 투자 같은 경우에는 신탁업 혁신 방안에서도 상당히 배려를 해서 자본시장법상 비금전 신탁의 수익증권 발행 허용하겠다, 수익증권 발행 판매 운용에 제도적 정비를 하겠다라는 점을 밝혔고, 또 금융위는 올해 토큰증권 발행 유통 규율 체계 정비 방안을 이제 내놓으면서 특히나 디지털 수익증권 발행을 전자증권으로 수용하겠다라고 했고, 수익증권의 유통 체계를 정비하는 것에 관해서 구체적인 사항들을 내놓았습니다. 향후 전자증권법 또 자본시장법 등의 관련 법규가 상당한 정도로 개정되는 작업이 이제 필요하기는 한데요.
이런 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진다면 조각 투자와 관련한 제도적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조각 투자의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사업증권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탁업 혁신 방안 중에 수익증권 발행 신탁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수익증권 발행 신탁을 확대하면서 또 수탁 가능 재산을 확대시켜가지고 기업들이 기존에 하지 못했던 자산도 신탁을 통해서 유동화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신탁업 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은 확대되는 재산이라는 것이 그 담보권과 채무 이렇게 일부에 한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이외에는 여전히 그 신탁법과 같은 포괄주의를 채택하지 않는 한 신탁이 신탁업자에 의한 수탁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자본시장법상 제한에 따라서 신탁업자를 통해서 어떤 유동화 거래를 하는데 일정한 제한은 남는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사업증권화 거래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신탁을 이용해서 사업증권화를 하고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봤을 때 먼저 사업증권화 거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증권화라는 것은 회사의 사업 및 관련 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미래 수익을 담보로 해서 증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입니다. 사업의 계속 가치를 유동화함으로써 개별 은행 대출이나 사채 발행보다 높은 신용 등급을 받아서 저리의 자금 조달이 가능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에서 이러한 거래가 많이 있는데요. 그 아래의 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이런 거래를 많이 하는 업체에서 실제 사례를 토대로 보여주는 그 표를 제가 가져온 것이고요. 사업증권화 거래를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보통은 이미 은행 대출이나 사채 발행을 해놓은 기업인데 조금 더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사업증권화 거래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조달한 자금으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은행 대출이나 사채 발행을 상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은 왼쪽의 그래프는 사업증권화 거래를 하기 전에 사채 발행 같은 것을 했을 때의 금리를 보여주는 것이고 오른쪽은 사업증권화를 한 후에 금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조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하늘색 사례인데요. 보시면은 사업증권화 거래 전에 사채 발행을 했을 때는 약 8%의 조달 금리로 자금을 조달을 했는데 사업증권화를 해서 4.5% 정도의 자금 조달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율상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증권화가 많이 이용된다고 하고요. 해외 사례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영국의 경우에는 사업증권화가 1990년대에 처음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매우 활발한 나라입니다. 제도적인 이유에서 활성화 요인을 찾아보면은 첫 번째로 부동담보 제도가 있어서 어떤 개별 물건에 대한 담보가 아니라 재산이 이렇게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담보를 제공을 하고 부동담보 채권자는 기업이 담보를 제공한 후에 도산 상황에 들어갔을 때에도 도산 절차에 구속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보전할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도산 법제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요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거래 구조는 가장 단순한 양식을 제가 붙여놓은 건데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 많이 이용되고 또 미국에서도 많이 이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 오른쪽 아래 사진 보시면은 다 알고 계신 웬디스 그 햄버거 체인점 같은 경우에 홀 비즈니스 시큐리타이제이션 거래를 했다. 그래서 메뉴를 올려놨다라는 그 신문 기사가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고요. 내용을 보시면은 싱글 B 레이트 컴퍼니가 이런 거래를 해서 기존에 있던 그 시니어 크레딧 퍼실리티를 상환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왼쪽의 그래프는 그 블룸버그 자료고 매해 있었던 사업 증권화 거래 볼륨을 보여주는 자료인데 보시면은 일정 그 금액 이상의 거래들이 매해 있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보면은 부동담보제도를 이용을 해서 사업증권화 거래를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다만 영국처럼 부동담보 채권자에 대해서 도산에 불구하고 권리를 보전해주는 그런 도산법제는 아니기 때문에 도산법제상에 약간의 한계가 있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진정매매 방식의 사업증권화 거래가 발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를 보시면 우리나라와 굉장히 법제가 유사한 국가인데, 일본에서도 꽤나 그 사업증권화 거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문헌들을 보면은 영국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담보권제의 어떤 한계라든지 도산법제가 좀 불리한 측면이 있어서 아주 많이 이용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더라도 조금씩은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2005년에 파친코 사업증권화 같은 경우에는 그 거래를 했던 이유를 그 기업 쪽에서 밝힌 것을 보면은 그 파친코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은행이 대출을 꺼려 했고, 주식 상장을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있었다. 그래서 사업증권화 거래를 했고 성공적으로 자금 조달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거래들을 보시면은 태양광 발전 사업의 사업증권화라든지 이제 신탁을 이용한 사업증권화 거래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과연 우리나라에서 사업증권화를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봤을 때, 사업증권화는 꼭 이제 신탁을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담보권 설정을 그냥 막바로 한다든지 뭐 그런 걸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민법에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부동담보제도와 같은 것이 없고 어떤 특정 물건에 대해서 특정해서 담보권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이 경영을 계속을 하면서 담보권을 설정한 채로 경영을 계속을 하면은 물건을 자유롭게 처분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제약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신탁 방식의 사업증권화를 생각했을 때는 신탁법상으로는 이론적으로 역시 가능할 거로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신탁재산이 포괄주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신탁하는 것은 허용은 되고 있거든요. 다만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신탁업자가 수탁자가 되는 사업증권을 할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는 수탁가능재산에 영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다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사업증권화와 같은 해외에서는 잘 이용되고 있는 자금 조달 기법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법제상 가능하지 않은 그런 자금 조달 방법이 있고, 신탁 방식으로 그런 것을 한다고 했을 때 신탁법상으로는 2012년 개정 신탁법에서 신탁재산의 영업을 추가하는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증권화가 가능하지만 2012년 개정 신탁법 시행과 함께 그 후속 조치로서 자본시장법 개정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피해나 신탁업자 건전성 저해 우려,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해서 자본시장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현재까지도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증권화 거래는 자본시장법상의 신탁업자를 통해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신탁업 혁신 방안 작년에 나왔는데 거기서도 여전히 그 신탁업자의 수탁 가능 재산을 일부 확대는 했지만 영업은 불포함한 상태고요. 또 포괄주의는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 혁신 방안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증권화 같은 거래를 우리나라에서 하겠다라고 하면은 향후 과제로서는 제일 간단하게는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의 수탁 가능 재산 규제를 없애고 포괄주의를 채택을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담보제도 자체가 그 개별 자산에 대해서 담보권을 설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정한 제한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2019년 3월 우리나라에서 동산 일괄담보 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입법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업증권화 같은 거래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담보제도에 관한 개선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사업신탁이고 이것은 현재 신탁업 혁신 방안에는 배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신탁의 하나의 사례로 여겨지기 때문에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사업신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사업신탁이란 사업용 주요 자산이나 사업을 신탁재산으로 해서 수탁자가 사업을 영위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수익자에게 배당하는 신탁입니다. 즉 신탁을 설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95% 이상이 주식회사를 통해서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주식회사와 한번 사업신탁을 비교를 해보면요. 주식회사에서 경영자는 이사가 되고 사업신탁에서는 수탁자가 됩니다. 법인격은 회사 자체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는데 신탁은 그 자체로 법인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수탁자의 인격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분권자의 측면에서는 회사의 주주는 사업신탁에서는 수익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제도를 조금 특성을 비교를 해보면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법상 관련된 규정이 대부분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한 조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강행성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그에 비해서 사업신탁은 신탁법은 대부분의 조항이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매우 부드러운 유연한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기 위한 자산분리 기능이라든가 도산절연성은 양쪽 모두 법인으로서 기업의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데 문제가 없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주식회사의 강점이라고 하면은 법적 안정성을 들 수 있는데 지난 수십 년간 계속 주식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이용되어 왔기 때문에 관련된 법규나 판례 이런 것들이 잘 누적되어 있어서 법적 안정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에 비해서 사업신탁은 굉장히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취약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수탁자가 재량을 가지고 만약에 신뢰할 수 있는 수탁자라고 하면은 수탁자의 판단에 따라서 신속하게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실제 사업신탁의 해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싱가포르의 사례를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싱가포르는 사업신탁이 가장 활발한 선도국가로 불리고 있고 아시아 최초로 사업신탁을 도입한 나라입니다. 정부 주도로 사업신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004년에 사업신탁 법률이라는 독립된 법률을 제정을 했고요. 증권거래소의 사업신탁 수익증권의 상장을 허용했습니다. 특히 2011년에 후치슨 완푸아 그룹이 사업 분할을 위해 사업신탁을 하고 수익증권을 상장을 했는데 그 거래는 그의 세계 최대 규모의 IPO 거래였고 이후 싱가포르는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기업공개 시장으로 발돋움했다고 합니다. 아래의 그림 왼쪽은 실제로 그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수익증권이 거래되는 그런 화면을 제가 캡처를 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사업신탁 상품들 그리고 배당률을 정리를 해놓은 표를 가져온 것입니다. 보시면은 뭐 가장 높은 것은 거의 10%를 넘어서고 낮은 것도 5%를 넘어서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배당률이 높아서 싱가포르에서 사업신탁이 성공할 수 있는 핵심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신탁의 효용을 살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유연한 조직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조직 구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점에 있고 또 배당의 유연성, 그러니까 상법상의 자본금 규제, 배당 제한 규정이 신탁법에 없어서 물론 유한 책임 신탁은 일정한 부분 제한이 존재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금 흐름만 좋다면은 배당을 높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싱가포르 사업 신탁이 성공한 핵심 요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사업신탁은 또 역기능도 있는데요. 당사자들 사이에 이익충돌 문제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수탁자를 통제할 장치가 과연 내부적으로 충분한가 자유롭게 조직을 구성을 하다 보면은 수탁자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게 되고 그럼 수익자의 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문제가 자연스럽게 따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수익자에게는 좋을지 몰라도 사업신탁과 거래한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다양한 수요에 따라서
사업신탁의 활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어떤 기업이 위험성이 큰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 하던 사업과 그 사업상 위험을 분리해서 기업으로부터 절연을 하고자 할 경우에 사업신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라쿠텐 신탁회사가 태양광 발전 사업에 사업신탁을 한 예가 있고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ESG 사업에 크게 관심을 쏟고 있는데 사업신탁을 통해서 기존 사업과 분리해서 ESG 사업 부문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법상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트래킹 주식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현재는 허용되지 않지만 이것을 사업 신탁을 통해서 수익증권을 자유롭게 설계를 한다면 트래킹 주식의 대용이 될 수도 있고 또 복수 의결권 주식의 대용이 될 수도 있는데 특히나 복수 의결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이것을 허용해달라는 기업들의 요구가 계속되어 왔고 2023년 4월, 그러니까 올해 4월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그 적용 범위를 좀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신탁법상의 사업신탁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복수 의결권을 가지는 수익권 발행도 가능하다고 이론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2012년 개정 신탁법으로 사업신탁이 허용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자본시장법이 이러한 것을 받아들이는 후속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고요. 신탁업 혁신 방안 또한 사업신탁을 배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신탁업 혁신 방안에서 수익증권 발행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향후에라도 사업신탁 제도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제 환경이 됐을 때 수익증권 발행은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수익증권 발행이 확대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업신탁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본시장법을 개정을 해서 신탁업자의 수탁 가능 재산에 영업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신탁법처럼 포괄주의를 채택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요.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은 사업신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업의 경영을 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탁업자, 현재로서는 금융기관인데 이런 금융기관이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금산분리 원칙과 어떤 문제는 없는가라는 측면에서 자본시장법 내에서 제도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신탁업법을 독자 법제화하면서 이런 제도를 들여올 것인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아니면 싱가포르처럼 아예 사업신탁 법률이라는 것을 독립법으로 만드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사업 신탁업 인가 제도 같은 것을 도입할 것인지도 관련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밖에 사업신탁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현재까지는 모든 제도가 주식회사나 일반 회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공정거래법, 노동법, 세법 등 관련 법률상 신탁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관한 많은 쟁점들이 있어서 좀 과제는 많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까지 3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탁업 혁신 방안의 의의와 향후 과제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탁업 혁신 방안은 기업 활동과 자금 조달 측면에서 신탁업자의 수탁 가능 재산을 일부 확대했고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탁 가능 재산 확대는 몇 가지 시장 수요가 큰 자산을 추가한 것에 그쳐서 자금 조달이나 기업 활동에 활용될 여지는 제한적이라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만 비금전 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수익증권 발행을 혁신서비스 지정권에 한정하는 등 제한을 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탁업 혁신 방안은 기업 활동과 관련해서는 조각 투자 사업에 집중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신탁을 이용한 자금 조달과 기업 활동은 조금 전 사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각 투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증권화나 사업신탁 등과 같은 거래는 여전히 이용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탁업 혁신 방안은 현안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향후에는 신탁업법의 독립법제화라든가 신탁업자 인가제도 개편 등에 관한 좀 장기 과제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신탁이 금융 이외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탁업 법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탁업 혁신 방안으로 신탁업 규제 측면에서 일부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만 기업 신탁 활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규제 완화와 관련 법률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경 전문위원님 발표 감사드립니다.